KBS 원래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야 하고 반환하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로 스타벅스와 롯데리아 같은 이 규모가 좀 큰 105개 브랜드 매장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보증금이 300원이나 되는 데다 이 컵에 바코드가 붙어 있어서 반환 시에 영수증이 따로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아무나 주어서 아무 매장에나 반환해도 300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매년 28억 개가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거의 전량이 소각되거나 매립돼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당의 요청으로 보증금제 환불 시행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음료수값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이 보증금 제도를 두고 어느 누구도 이게 지하철 요금 인상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비닐봉투값 따로 내는 것 처음에는 좀 억울하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장바구니 사용이 늘어난 거잖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이 부담스러워져야 다회용 컵 사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깨끗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세계 100대 경제학자, 가짜 경제 뉴스 감별사, 가슴이 뜨거운 경제학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이게 경제다. 네,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얻을 건 뭐고 또 잃을 수 있는 건 뭔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멋있는 오프닝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그냥 교수님 핸드폰이 울리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끊어치 깜빡 끝나는 걸 깜빡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요새 선거 때문에 이게 선거 관련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선거 안 하고. 저기 누구 찍으라고? 광고성 저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자, 먼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예. 우리나라도 가입했어요. 예. 일단 이 IPEF 출범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IPEF는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예. I가 이제 인도할 때 I고요. 예. P가 이제 태평양을 뜻하는 퍼시픽 할 때 P고요. 그다음에 이제 E는 이코노미 경제를 뜻하는 것이고, F가 이제 프레임워크, 예. 틀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생소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 때 된통 당했잖아요. 예. 당하고 나서 이제 그때가 이제 2008년 9월 15일 날에 일반 사람들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되는 저건데 벌써 이제 15년 됐네 벌써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고해가 이제 주니어 부시 행정부가 임기 끝나는 해입니다. 예. 근데 이제 11월 15일 날에 그 임기 이제 백악관 이제 짐 정리하는 이제 부시 대통령이 갑자기 G20 정상회담 같은 거 20개 국가의 정상들을 초청을 하죠. 워싱턴으로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G20 정상회담이 만들어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 후면 이제 그러니까 백악관을 떠나야 될 1월 20일 경이면 이제 그러니까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 임기 끝난 대통령이 새로운 일을 벌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G20을 만들 때 예. 기본적인 목표가 이제 미국이 금융위 같은 엄청난 저걸 당했으니까는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예. 그 원인들을 막 규명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예. 그 원인 중에 대외적인 원인,
그러니까 국내적인 원인도 있는데 대외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게 글로벌 불균형이었었어요.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들도 그러니까는 한 가정처럼 가계부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국제 수지라고 합니다. 예.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들어온 수익과 지출된 걸 정리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적자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게 이 불균형이 적자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정책의 통화정책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있다. 통화정책 효과를요. 예.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을 속에서 그러면 이제 흑자 국가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흑자 국가들을요. 예. 흑자 국가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G20인데요. 예. 80년대까지 1990년대까지는 주로 그러니까는 선진 국가들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구가했는데 그렇죠. 2000년대 이후에 보니까 새로운 흑자 국가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중국을 필두로 해서 뭐 동아시아에서는 뭐 한국이라든가 중국 그다음에 중동의 석유 팔아먹는 석유 수출 국가들 예.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흑자 국가로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미국한테 대미 무역자를 크게 구가하는 나라들을 좀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은 예. 이 문제가 계속 어쨌든 간에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과거 같은 방식을 이제 적용했던 것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고 유명한 소위 말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4개 국가 모아다가 뉴욕 플라자 호텔을 모아다가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억지로 그러니까 강제로 절상시켜 가지고 이제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이제 재판이기도 한 건데 이제 G20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제 미국이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건 중국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이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 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제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너무 늦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오바마가 집권을 했잖아요. 예. 오바마가 중국을 이제 그러니까는 좀 관리하는 차원 속에서 중국의 부상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게 TPP라고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트럼프가 탈퇴했잖아요. 예, 트럼프가 탈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무역 협정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협정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TPP라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되게 미국이 이제 새로운 어쨌든 무역 협정을 하고 그럴 때 할 때는 이제 중국을 겨냥을 했으면은 중국의 약한 부분을 어쨌든 간에 타겟으로 좀 삼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나왔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가입하기 힘든 조건들 지키기 힘든 것들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딱 들어와서 이게 바뀐 게 이걸 이제 탈퇴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해봤자 별 효과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중국 견제하는 게. 그렇죠. 중국 견제하는 게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아예 화웨이 같은 기업들을 그냥 아주 그냥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뭐 무역 인제 이런 제재도 했지만은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소위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부상을 견제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이 좀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오바마 때하고 트럼프 때하고 좀 바뀌었듯이 시대가 변하니까 바뀔 수밖에 없고 또 그다음에 효과를 평가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고 그러면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바이든이 내세우는 거는요. 자 이게 지금 보니까는 미국 혼자서 감당을 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감당을 하기 힘든데 경제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중국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주로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 이제 민주주의 가치라는 걸 굉장히 자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중국이라든가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독재 내지는 어쨌든 권위주의 정부 이런 이제 성격으로 이제 규정하잖아요. 서방에서는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전통적인 서방 국가 플러스 저희 우리나라처럼 신흥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제 달성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까지 우방으로 좀 규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제사회 속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이미지도 좀 탈색을 하면서 좀 중국을 좀 이제 제재를 하려면은 통제를 관리를 하려면은 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 소위 규범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죠. 인권, 부패 뭐 이런 거를 내세우죠. 그래서 이런 규범들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어쨌든 간에 성장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가자. 근데 지금 시대의 큰 문제가 결국 뭐냐면은 권위주의로 규정한 중국이나 이런 쪽을 빼고서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는 공급망 문제를 재편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면서 중국이 국제 경제에 그러니까 깊숙이 세계 경제의 깊숙이 어쨌든 그렇죠. 들어와 버렸거든요. 예. 그 전 세계 세 개의 공장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지금 견제하려고 하면은 중국을 좀 이제 배제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타격을 적게 받으려고 하니까는 예. 공급망을 경제 생태계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을 제외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그 방식은 이제 소위 경제 논리가 아니죠. 시장 논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치 중심으로 예.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블록을 좀 하나 만들자. 예. 경제 어떤 하나의 이런 플랫폼을 좀 만들자. 예. 이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것이 IPEF 같은 건데요. IPEF인데 이게 이제 좀 이제 추진이 쉬운 거는 예. 협정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죠. 협정이 아니다 보니까 뭐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의회 국회 비준을 비준도 받을 필요도 필요도 없고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 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바마 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트럼프 때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IPEF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뭐 기후위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거 플러스 뭐냐면은 미국의 문제와 플러스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되게 이제 목표로 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라든가 디지털 경제 이런 부분들에 되게 초점이 예. 되게 맞춰져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근본적인 걸 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어쨌든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예. 세계화라는 게 결국은 이루어졌는데 세계화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물건을 싸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이 어쨌든 중국이 세계 공급 공장이 되면서 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미국에서 만드는 거에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죠. 공급받을 수 있으면서 미국이 소비가 충분히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싸게. 예. 근데 지금 중국이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중국이 이제 힘이 좀 세졌으니 우리도 좀 제값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을 그럼 만약에 미국이 그래? 중국 그러면 너희 빠져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면은 미국이 그럼 원하는 물건을 싸게 만들고 옛날처럼 싸게 소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중국을 저렇게 척을 지려고 하는 건지 목적이 뭔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예.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네. 다양한데 그러니까 뭐 아이들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전략 그러니까 상품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일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비전략적인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예. 관심은 없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중국이 2010년에 GDP가 6조 달러가 돌파하면서 예. 명실상부하게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2위가 됐어요. 일본을 제치고요. 패권 국가가 이제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GDP로 보게 되면 한 76%까지 쫓아왔거든요. 미국에. 예, 쫓아왔는데 중국 입장 속에서는 이제 여전히 뭐냐면 자신들이 중국도 제가 볼 때는 뭐 사회주의라고 여전히 이념을 내세우고는 있지만은 그냥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그러니까는 강대국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예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중국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화주의에 따라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싶은데 미국이라는 게 딱 있는 거잖아요. 20세기에 그러니까 이 중심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자기들이 중심 국가, 패권 국가가 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 패권 국가를 뒷받침하는 것은 20세기의 미국의 패권은 결국은 뭐냐면 경제력에서 나왔듯이 지금 뭐냐면 21세기에 그러니까는 이 경제력을 규정하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90대 후반부터 진행되어진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이런 걸로 인한 이 산업계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익숙한 그렇죠.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진 새로운 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예. 중국이 과거 산업화 시절 20세기까지는 산업화 시절 때는 자기들이 후진국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적어도 4차 산업혁명 때는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되려면은 자기들도 선진국형 산업구조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산업구조는 앞으로 산업은요. 미국과 맞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선진국형 산업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요. 예.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게요. 반도체가 어차피 지금 예.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중에 하나니까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제품이라든가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예. 그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산하는 제조하는 과정이요. 그럼 반도체 설계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퀄컴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애플 이런 소위 말 백인 국가들이 그걸 담당하고 있어요. 예. 잘 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요. 비백인 국가에서 화웨이가 글로 쭉 들어갔어요. 그렇지. 화웨이가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많은 축적이 있어야면 가능한 분야고 예. 그런데 들어가니까는 근데 화웨이는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뭐냐면은 통신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였었죠. 5G. 예, 5G였어요. 선도국가였었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었고 예.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예.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고 예. 더군다나 중국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의혹도 받고 있는 이런 기업이었었다 보니까 예. 트럼프가 그래서 이 화웨이를 딱 아주 주목을 해가지고 이걸 제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니까는 산업 전쟁이 일어난 건데 예. 그러면 이 부분에 화웨이가 뛰어들었지만은 중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조 분야에서 그럼 예. 반도체를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했어요. 예. 그걸 이제 만드는 과정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요. 예, 예.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가 이제 장악하고 있고 예. 거의요. 메모리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두 기업이 상징적인 기업이듯이 이건 여전히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중국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고 예, 그런 예.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뭐 테스트라든가 조립이라든가 후 공정 처리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하고 감당하고 있고요. 예. 그럼 미국은 사실 선진국형 산업구조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은 이 세 가지 과정을 크게 나눌 때 예.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미국 내에서도 다 일부는 다 하고 예. 있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득이 높아지면서 예.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이제 특화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세계화가 진행됐잖아요. 예. 90년대 이후부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 이런 분야들은 저임금으로 소위 말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분야들은 네. 이걸 내려보낸 걸 대만이나 한국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죠.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미국도 그걸 생산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인텔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생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 아직까지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하는 분야예요. 예. 여기 이제 대만이나 한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을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추격을 해오려고 선진국형을 갖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화웨이를 먼저 이렇게 다 제재를 가한 거고 트럼프 때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예. 있는 능력을 갖게 돼 버리니까 그거를 저기 못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선진국형 반도체 산업이 안 된다 그렇지. 이거죠. 그게 없으면은요. 예, 예.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든 거예요. 예. 뛰어드니까 미국이 거기 화들짝 놀란 거죠. 예. 놀라서 그걸 이제 제재를 이제 해가지고 타겟으로 삼은 거죠. 예. 타겟으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도 거기 속에서 계속 반격이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발버둥 칠 게 아닙니까요. 예. 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중국하고 어쨌든 갈등은 가서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미국 입장 속에서는 두 가지죠. 예. 반도체라는 게 어차피 그러니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데 예. 자기들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갈등을 하고 충돌했을 때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안 받아야 되고 예. 그러면서 중국에 난 또 타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국이 타격을 안 받는 방법은요.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칩과 관련된 메모리, 비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대만에서 공급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안전하지 않느냐면은 어차피 한국이나 대만이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대로 해주려는 법도 없는 거니까 예. 가장 안전한 건 뭐냐?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미국 기업들은 이걸 못 해요.
왜 못하냐면은 이게 인건비가 안 맞고 그다음에 뭐냐면 오랫동안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화웨이가 와가지고 공장 짓고 니네들이 알아서 그걸 생산하라 이거죠. 아니 이게 어차피 삼성전자나 그 TSMC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인건비가 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기업이랑 풀어라 이거죠. 알아서 해결하고. 예. 그러니까 투자 유치가라는 게 그다음에 예. 자기들은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 부지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좀 해줄 테니까는 이런 식인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투자하잖아요. 공장 짓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전판을 만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중국을 이제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중국을요. 예. 그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IPEF라든가 IPEF는 아직 내용이 아직 안 채워졌습니다. 이제 출범만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에 채우고 싶은 내용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예.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경제기술 뭐 동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언론들에서 보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기술 전략산업들과 관련된 경제 기술들을 안보에 그러니까 하위 개념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위상을 지었단 말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IPEF에다가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채우고 싶은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요?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 다 철수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전개됐잖아요. 예. 그럼 중국하고 그런 충돌이 생길 때 대만이라든가 남중국해 문제가 충돌이 생겼을 때 중국에 제재를 하게 되면은 거래를 끊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시안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국 입장 속에서는 중국이 성장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빨리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만이나 한국 같은 이런 그러니까는 반도체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협조가 필요한 거고 그걸 자기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 IPEF는 뭐냐면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인도 태평양이라는 게 사실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포위를 중국이 지도를 보게 되면 내륙 북쪽하고 서쪽 같은 경우는 내륙이고 남쪽으로 보게 되면 바다 인도 태평양 저거잖아요. 인도양 태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내려오는 쪽을 그러니까 쭉 봤을 때 보게 되면 인도부터 아세안 국가들이죠. 그리고 일본까지 해가지고요. 그렇죠. 한국까지 이렇게 제일 북단에 한국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는 이 중국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산업이든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의 의도지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IPEF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중국이 그렇죠. 심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적이 우리구만. 그렇죠. 라는 뭐 거잖아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사실 내용도 뻔히 들여다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 적극적으로 지금 IPEF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뭐 잃는 게 얻는 거는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미국과 그런 경제 동맹이 곧 안보 동맹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얻는 거는 되게 유추할 수 있는데 잃는 건 그럼 중국입니까 그러면은? 중국을 잃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뭐 정상시에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는 이게 잠복돼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뭐 러시아하고 미국이 항상 충돌했던 건 아닌 것처럼요. 근데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돌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쨌든 간에 예상하지 못한 대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거된 것이 한미 정상회담 그 공동성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윗부분이 뭐냐면 첫 부분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북한 문제이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확장 억지력 제공한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문재인하고 바이든하고 그러니까 할 때하고 이번에 보게 되면 내용들이 비슷한 것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작년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성공적인 저거라고 미국에서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조차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도 핵 억지력 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핵을 포함한 핵 억지력을 얘기를 했어요.
핵을 포함한 억지력.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략 자산이라든가 이런 핵을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핵 공유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핵무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핵을 보유를 못한 국가니까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열어놓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억지력을 강화시킨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핵을 보호해야 한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있고 일본 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한미일 간에 소위 말해서 안보적인 협력 그러니까 군사 협력이죠. 뭐 경제 협력에 지금도 한국은 반대 안 하는 거니까요. 작년에도 그런 한미일 간에 그런 협력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작년 성명문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거 추가된 건 뭐냐면은 이 군사 협력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게 되면은 일본이 사실 원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 일본이 201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전략을 바꾼 게요. GDP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추격을 당하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맹주가 되기가 힘들게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미국의 힘을 빌려 가지고 아시아 맹주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일본 구구들의 우파들의 저거 속셈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 속에서는 중국을 대립시키려면 이제 한미일이 이게 그러니까 결속이 돼야 되거든요. 결속이 돼야지만 자기가 중국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1번 항에 추가된 거라면요.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요. 2번 항과 3번 항이 이제 그러니까 큰 문제인 거예요. 1번 항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러니까 립서비스상으로 한미일 강화는 미국도 원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요. 플러스. 근데 2번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경제 기술을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중국을 아예 겨냥을 해가지고요. 중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소위 앞에서 얘기했던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인권이라든가 신장 이구로 인권 맨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그 소위 기업의 투자라든가 수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을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존에 NS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이요. 국가안전보장회. 국가안보실에다가 뭐냐면은 경제안보 대화를 포함시키게 했죠 이번에. 한미 그러니까 NSC 경제안보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보 관점에서 경제 기술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안보라는 것은 국가들마다 안보의 목적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됐을 때 미국 안보 입장에서 한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기술 이게 그러니까 종속 변수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국의 안보 차원 속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의 경제 기술이 거기에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도 같이 그러니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보 차원 속에서 심지어 뭐냐 안보 차원이면 정상회담까지 공군망 구축을 위해 가지고 공군망 회복 구축을 위해 가지고 정상회담이라든가 장관급 회담도 같이 만들기로 했거든요. 안보에 포함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중국과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고 충돌이 생기게 되면은 한국에다 요청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기술 관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콕 집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주요 광물질 이런 것들이 성명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그다음에 그게 러시아 할 때 그 한 거 아닙니까요? 기업들 투자 심사. 그다음에 뭐냐면 수출 관리. 이거를 그리고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도화 시켜버린 거죠. 제도화시킨 거죠. 그러면은 그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그거 NSC 그 한미 그 경제안보 협의체는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북한하고 뭘 좀 하려고 해도 그게 사사건건 그 걸림돌이 됐었잖아요. 사실 뭔가 우리끼리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문제도 꼭 미국의 한미 워킹그룹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는 가입을 몇 대 보니까는 미국의 허락을 꼭 항상 받아야 되는 그래서 뭐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는 그 상태가 됐었잖아요. 그럼 이 NSC 그 경제안보 체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뭐 중국에 뭘 반도체든 배터리든 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리고 어디다 공장을 좀 짓고 싶어. 그러면은
미국과 꼭 상의를 하고 미국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공동성 명문에요. 예. 제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버릴게요.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저해하는 첨단 기술 사용을 막기 위한 예. 기업 투자 심사를 가고 예. 그다음에 수출을 통제를 하는데 협력을 그러니까는 예.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미국이 안 돼 하면은 그 중국의 투자든 뭐 수출이든 뭐 어떤 그 한 발자국도 그런 걸 그럴 못하는 가능성이 거예요? 열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그 한미 간의 그 경제 그 NSC 안보 협의체가 경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가는 게 아까 일본 항에서 예. 핵 억지력에 핵을 포함한 구체적으로 그걸 명시한 거. 핵 억지력은 역대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제공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게 한미 안보 동맹의 군사 동맹의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사실은요. 예. 내용이 있던 건 당연히 들어갔던 건데, 근데 이번엔 뭐냐면 구체적으로 예. 핵을 포함을 해가지고 핵 억지력을 제공하겠다. 예. 이게 들어갔어요. 예. 저는 이걸 얻기 위해 가지고 너무 출혈이 컸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걸 이걸 우리가 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그다음에 미국이 강력하게 이거 원한 거죠, 이번에요. 미국이 강력하게 원한 것들인데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대부분 내용들이 이번에 뭐 그러니까 원자력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한다. 이거 문재인 작년에 합의 봤던 내용이에요, 이미요. 예. 해외 진출에 있어서 원자력 해외 진출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하고 기술 개발도 이거 다 합의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SM이라고 소형 그러니까 모듈 그러니까 원자로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기로 차세대 것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예산도 그러니까 더 투자하기로 하고 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한 것도 이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저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를 그러니까는 안보하고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 관계 속에서도 한미일 간의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협력은 이거는 환영한다 우리도 우리도 원한다. 근데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우리하고 한국하고 이건 분명히 선을 그었죠. 문재인 정부에서요. 예. 그러니까 동맹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었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이 경제 안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군사 안보를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경제 안보를 분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경제 기술적인 협력은 굉장히 그래도 호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뭐 백신 허브를 중심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것 말고도요. 5G, 6G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5G, 6G 통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신기술 관련해서 인적 교류 이런 걸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주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처음 많은 청취자들이 들었던 용어인데 아르테미스라고 협정. 소위 달나라 개척 이것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거기 참여하는 거를 이제 얻어냈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6G가 이게 위성 통신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6G가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UAM이랍니까? 어반 오토모빌리티요. 이거 하려면 위성 통신이 그러니까는 위성 통신 그러니까 통신으로 이게 돼야 되거든요. 6G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도 같이 협력을 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통신에 있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화웨이 거를 쓰지 말자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통신 보안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그러니까 통신에 있어서 강자잖아요. 강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갖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호혜적으로 서로가 협력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게 공장 지은 게 파운드리 분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메모리 분야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육성시키고 싶은 이 분야. 그러니까 그 분야에 진출을 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지금 TSMC를 빨리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쫓아가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물량 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가 딜이 있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게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 기술을 다른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삼성이라든가 현대차가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런 거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LG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투자를 했던 것을 지금 아직 이행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 이행을 이제 그러니까 더 하겠다는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현대차 정도만 빼놓으면요. 추가 투자 빼놓으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번에서는 경제 기술을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이게 된 게 이게 치명적인 거죠. 별로 나머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크게 얻어낸 게 안 보인다 이거 이번 항에서는요.
안보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을 정리해 보면 기존에 이미 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안보라는 게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데 그거를 다시 재탕하면서 너무 많은 걸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경제적인 면을 너무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그 안보적인 관점에서 그거 할 때 미국의 안보하고 한국의 안보가 할 때 어느 안보가 더 우선시 되겠습니까요? 예? 한국의 안보가 당연히 우선이죠. 아니요, 한국은 미국이 갈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미국이 갑질할 게 미국이 갑질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예.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제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하지 마라 이런 거 요구할 거 별로 없잖아요. 예. 예.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그렇게 겨냥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겨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협조하는 것을 연결관계가 있는 것들을 그걸 끊어버리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래서 상대방을 소위에서 그러니까 제재를 하고 싶은 나라들을 중국이나 러시아에다가 피해를 입히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요. 거기에 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수단으로 전락이 돼야 되냐 이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이라든가 산업 구조라든가 경제에 굉장히 먹구름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낀 거 아닙니까요. 예? 어쨌든 그러면 이런 정부에서는 이런 논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까 NSC 경제안보 채널도 구축한 것도 그렇고 IPEF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그 미국의 그 한 울타리에 들어갈 건데 이왕이면은 빨리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게 많고 주장할 것도 있는 거지 괜히 나중에 끌려 들어가는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아주 이상하게 된다. 얻을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초기 멤버가 돼야만이 우리가 목소리도 커지고 얻을 것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왕 들어올 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바로 뭐냐면 중국과 국제관계가 이제 이번에 성명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항의 제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두 번째 항에서 만든 게 뭐였었어요? 경제 기술 그러니까는 이 파트너십. 소위 경제기술 동맹으로 알려져 있는 전략적인 이것을 글로벌화 시키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이걸 확산시키는데 서로가 그러니까 공동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니셔티브,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환영한다. 적극 평가, 높이 평가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IPEF가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대는데 IPEF 문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중국과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중국을 까고 그러니까 협력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우리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경쟁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신남방이 어디입니까? 인도하고 아세안이에요. 그럼 지금 IPEF에서 인도 아세안 빼면요. 남는 나라가 일본, 호주, 미국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 나라하고 우리가 다 저기 FTA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가 남쪽으로 에워싸고 있는 게 인도 아세안 국가들이고요. 북쪽으로 저쪽으로 갖고 싸고 있는 게 신북방 국가들 13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 간에 서로가 이들 나라들 공통적인 게 뭡니까요? 중국의 위협이잖아요. 중국이 대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나라들 간에 서로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경제적인 교류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관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의 그러니까 소위 소프트 파워도 늘려가지고 한국의 지렛대를 높이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소위 말해서 대중 전략적인 이런 얘기였다고요. 신남방 신북방이요.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요.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수출이 그러니까는 2019년에 굉장히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2011년 수준으로 저희 줄어들면서요. 근데 그걸 완전 뛰어넘은 게 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신남방 신북방을 하면서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신남방하고 IPEF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교점들을 그러니까 서로가 발견을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서로가 협력을 하자 이런 합의를 했어 작년에는요. 그리고 IPEF에서요. 인도나 아세안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선택을 거부를 해요.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쓰지 않겠다 이거죠. 인도하고 아세안 국가들은요. 뭐 양쪽 다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을 견제도 해야 되지만은 반면에 중국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세안은 사실 이미 중화 경제권은 다 완전히 이미 들어간 편입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인도하고 아세안들은요. 그래서 사실 뭐냐면 한국이 이들 나라들은 들어와 주길 바랬어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균형 예교를 좀 하려고 했었으니까요. 예, 예. 그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들의 입장이 조금 더 강화될 거라 이거죠. 한국이 좀 덩치도 있고 예. 좀 국제적인 위상도 있으니. 그러니까 인도하고 아세안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가세하게 되면은 예. 좀 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입장이 좀 여유가 생길 게 아니냐 이거죠. 예, 예. 미국이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 쪽으로 그렇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결과는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에서 예. 정반대로 뭐냐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한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세안이나 인도 입장 속에서는 부담스러운 국가가 돼버린 거죠. 한국의 참여가 오히려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뭐냐면 신남방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하고 아세안의 관계는 굉장히 지금 좋단 말이에요. 예. 좋은데 그러니까 IPEF가 사실은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IPEF 들어가서 가는 게 뭐냐면은 한미 간에 했었던 경제기술 동맹을 여기다가 하자 그러면은 인도나 아세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죠. 안 따라갈 거라 이거예요? 예. 그 논리를 그러니까는 중국을 그러니까 가는 데 속에서 중국을 여기서 이 IPF가 추구하는 중요한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디지털 분야거든요. 3번 항에서 뭘 가냐면 중국을 뭐라 하냐면 디지털 권위주의, 어서리터리즘즘 독재 국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그러니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하고 국가가 그러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통신 보안 문제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조를 하자 이걸 하고 앉았거든요. IPF에 이번에 이 3번 항에 들어가 있는 게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사회에다가 확산시키고 이걸 IPF에다가 이것을 그러니까 적용하는데 한국이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10개 국가에서 3개 국가 빼놓고 7개 국가가 지금 현재는 참여를 출발점에서는 참여했는데 이들 국가들이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중국을 거기에 뭐냐면 중국의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쉽습니까? 아세안 국가들이요. 어쨌든 그래도 그 아세안 국가들이 IPF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걸 했죠. 했는데 IPF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다 이거예요. 아직은요. 이제 출범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채우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구상이 있을 거고 그렇죠. 거기 아세안과 인도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인도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렇죠. 뭐 아세안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한 이유가 그 밑그림을 그러니까는 이걸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걸 가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막 압력을 넣으면은 거부감도 가고 그럴 테니까는 한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한국을 아세안의 큰 형으로 맏형으로 본 거군요. 그러면. 그러면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미국의 구상을 관철시키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쉽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그 한국 입장 속에서는 IPF로 가입 안 해도 기존에 이미 신남방 신북방으로 상당한 그러니까 효과와 성과를 거두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그런 구조를 역학 구조를 중국도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중국이 심기가 불편할 건데 물론 뭐 중국이 심기가 불편한 걸 우리가 뭐 그렇게 아주 뭐 신경 써야 되는 것 꼭 신경을 써야만 하느냐 뭐 그런 거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이 IPF에 적극적으로 좀 그 가입을 했고 또 이번에 쿼드에도 사실은 한국이 먼저 가입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제 거절을 했잖아요. 한국 가입하지 마라. 쿼드는 안보 동맹, 군사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사 동맹이죠. 이거는 정말 가입하면 중국이 굉장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가입 안 한 게 정말 미국이 거절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중국은 어쨌든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괘씸죄 같은 걸 좀 우리한테 좀 하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쿼드를 지금 미국 입장 속에서 이번에 이제 그 성명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쿼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중국이? 아니 이번에 한미 공동 성명문에 한미 공동 성명문에서 거기 그 표현이 나와요. 그걸 이제 간다. 그 얘기는 결국 저는 어떻게 가냐면요. 지금 이제 쿼드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좀 약간 이제 싫어하고 쿼드가 출발한 지 꽤 됐잖아요. 일본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는 거 절대 반대했었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입장도 있고 미국은 사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조야에서는 일부 그러니까는 소위 강경론자들은 한국 빨리 가입하라 이런
이런 이제 주문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그러니까는 그 유보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와가지고 이걸 잠깐 이제 보류를 한 거는 예. 저는 이거를 나중에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아, 나중에 이걸 이제 들어주면서 예. 다른 것도 얻어내려고요. 이건 한국이 매달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 완전히 한미 동맹에 몰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미일 이거에 몰빵을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수를 알고 있으니까는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가능한 자기 극대화를 하면서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가입시키는 거는 뭐 언제든지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한국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는요. 코드 예. 플러스를 만드는 거는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매달리는 거잖아요. 예. 코드에 가입을요. 예. 미국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잠깐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인 거고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미국 입장에서 예. 쿼드라는 게 어쨌든 그 군사 동맹이다 보니까는 이거는 IPF 같은 어떤 경제 협의체 이런 거하고는 달리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을 완전 고립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게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굳이 이렇게 막 그 중국을 대놓고 자극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을 이번에 쿼드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건 안 해도 돼. 쿼드의 좁은 의미에서는요. 예. 해양 군사 동맹입니다. 예. 남중국해 이쪽이 특히 타겟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일본항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강조를 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되면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연합훈련이 가능해지면은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동북아에서는 이걸 대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일본만 여기다가 결합시키게 되면은 동북아에서는 사실 그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쿼드에 가입 안 시켜도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훈련이 가능하고 나머지 인도 태평양 남중국해에서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그러니까 이 동맹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미국 입장 속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크게 급한 게 없다 이거죠. 한미일 결국은 쿼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인 협력을 먼저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일본 구구들도 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풀면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미일 이거는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 원하는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고 거기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는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 속에서는 그에 이렇게 급할 게 없는 거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한국에 와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좀 많이 생각해주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죠. 백악관에서는 그거 크게 의미 두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일본 가서는 또 일본은 또 유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는데도 미국이 지원하겠다, 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한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뻔히 잘 아는데도. 그러고 보면은 좀 서운한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형 립서비스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핵 억지로 한다면서 핵을 포함해서 인클루딩 뉴클리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북한 핵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요. 핵을 이쪽에서 간다는 얘기는 저쪽 핵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비핵화를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금 폐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핵 공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내 정치형 립서비스를 한 거고 일본에 가서도 일본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가 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구조상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를 그냥 립서비스를 해준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관철 안 될 거를 립서비스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거 얻어가자 이거죠. 외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외교의 역학이라는 게 참.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어쨌든 지금 미국, 중국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잘 지금 여기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외교적인 문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취할 태도 역할 뭐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단추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출범한 지 지금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금 너무 엄청난 저거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련을 저는 겪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번 한미 회담이 그렇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 속에서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정도예요. 중국에 투자해놓은 거 아니, 예. 기업은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아. 근데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현재. 알겠습니다. 오늘 그쪽 마무리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예. 다 돼갖고. 예. 자,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최준영 박사와 2년 만에 개최되는 이제 다보스 포럼 소식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 석 달째 맞습니다. 이 여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자기 가족을 특혜 채용하거나 가족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됩니다.